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17일, 18일 한국 시간으로 17일, 18일 날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인 이제 페드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요 관전 사항들 몇 가지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미국 쪽에 증세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조금 글로벌하게 영향을 받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조금 베이시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베이시스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하고 단기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인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이랑 뭐 달러원 지표, WTI, 국구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드리고, 삼성전자 차트랑 이제 미국 쪽은 아무래도 영향이 큰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랑 이제 신용잔고,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먼저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한 0.6% 정도 하락을 하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되돌림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구간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인데, 이제 누적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인데, 뭐 장중 내내 사실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하다가 뭐 장 막판에 조금 되돌리면서 그때 조금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뭐 베이시스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급하고, 일단 베이시스가 오늘도 종가로도 좋지 않게 끝났고요. 한 1.3 정도 됐습니다. 일단 뭐 베이시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베이시스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200이 개별 주식이라고, 이제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식 가격의 이동가가 414.13이 돼야 되는데, 그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이제 선물이 412.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그런 매도 차익 거래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항상 현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현물을 매도한다고 해서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1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보통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1.3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도 일단 매도 차익 거래 발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부터 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일단 뭐 개인이 한 1조 한 500억 정도 큰 폭으로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다 한 5,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한 7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 차익 거래를 하면서 현물은 팔고 기관은 이제 선물은 조금 사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선물 한 6,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현 선물 다 매도하면서 한 7,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한 9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500억, 한 기관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OMC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관전 사항이 이제 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첫 번째는 일단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될까일 것 같고요. 이제 보통 다 플랫이라고 하는데, 이 점도표가 이제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뭐 두 번째는 SAR이라고 이제 보완적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제가 사실 조금 코로나 때 완화가 됐었는데, 이 규제가 이제 완화된 게 연장이 되는지, 이제 3월 31일 날 종료가 되는데 연장이 될지도 조금 약간 관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장률 전망도 원래 21년도에 올해 4.2%인데 이제 성장률이 얼마까지 상향 전망이 되는지, 또한 이제 네 번째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그런 YCC 같은 전략이 혹시 다른 대응 방안이 이제 조금 추가가 되는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점도표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거든요. 이제 여기에 항상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이제 프레스 릴리스 가시면 있고요. 여기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점도표 같은 경우는 12월 FOMC 때로 하고, 이제 올해 이제 3월에 이제 지금 이제
내게 될 텐데요. 이제 내일 새벽 3시쯤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 뭐 작년 거 가장 최신 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뭐 경제 전망치에 대한 내용들이 뭐 있고요. 네. 이건 뭐 전망치고요. 뭐 GDP나 이런 거 전망치고, 여기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뭐 세 번째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전망률을 이제 4.2% 정도 GDP 성장률을 감안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몇 퍼센트로 올릴지, 사실 올리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올리는 것은 확실할 것 같은데, 이 4.2%를 몇 퍼센트로 올릴 것인가 가 조금 일단 세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뭐 요거 같은 경우 뭐 PCI 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나 뭐 GDP나 뭐 실업률 뭐 이런 거, 코어 PCI는 이제 물과 관련된 거를 뭐 제거한 수치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점도표입니다. 뭐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 점도표가 일단 뭔지 설명드리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의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뭐 연방준비은행 그 주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각각 다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요. 이 점 하나가 사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기준금리,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20년도에는 이제 동결, 21년도도 동결, 22년도에는 이제 한 분이 이제 한 번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3년도에는 3명은 이제 한 번 인상, 한 명은 이제 2번 인상, 이제 이것은 몇 번일까요? 이제 4번 인상이네요. 이제 아마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올린어야 한다는 의견이 한 분이 있었고요. 이제 롱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금리를 우리가 타깃을 얼마로 해야 되냐, 우리가 얼마의 장기 금리를 아마 가지게 돼야 되냐라고 예상을 하느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이제 2.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이제 몇으로 될지도 중요하고요. 이 23년도께 아마 22년도로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조금 전망하는 게 많아서, 일단 과연 정말 빨라질지, 이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될지, 뭐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내일 마감 시황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SAR이라고, 잠시 뭐 좀 그리면 SLR입니다. A가 아니고요. 네. 이게 길어서 제가 영어는 쓰지 않도록 하고요.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요. 이제 원래 3월 31일, 이제 올해 3월 31일 날 이제 종료가 되는 이제 약간 완화된 정책이었습니다. 일단 뭐 이 SLR이 뭔지 설명드리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 자산에 비례해서 원래 자기 자본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규제인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자산에서 이제 이 자산에서 국채랑 지준 자체를 이제 제외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 양 자체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보다 연장이 안 됐을 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리면,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은행들이 들고 있는 국고채가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국고채도 위험 가중치가 잡히기 때문에 다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연장을 안 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보통 경기가 개선이 되면, 지금 당연히 경기가 매우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쌓이면서 SLR은 이제 자연스럽게 보통 그냥 켜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완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불필요한 완화 정책을 더 하지 않을까, 더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네 번째는 이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이제 Y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날 올려드렸기 때문에, 유동성 분석 영상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그것을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두 가지 다 실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좀 요즘에 이제 증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것은 뭐 대선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제 뭐 크게는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알고 있어서 결국 시행될 때쯤에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조금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법인세라는 게 이제 유효 법인세가 있고 그냥 법인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법인세가 21%인데요. 21%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신용카드 공제 받고 뭐 이렇게 공제를 받아서 소비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세율이 0%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 세율이 이제 누진세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뭐 0%를 낼 수가 있듯이 미국 이제 거대 그 IT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공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세율이 거의 0%까지는 아니어도 20%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통 이런 실제로 내가 내는 세율을 이제 유효 법인세라고 하고요. 유효 이제 법인세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 유효 법인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냥 최저 법인세율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고요. 결국 이 유효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최저 법인세율이 5%면 아무리 뭐 공제할 게 많아도 5%의 세금은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대형 이제 기술주들에게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뉴스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금 디지털세도 약간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월에 사실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원래 기업이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제 보통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뭐 유럽이든 아시아든 그런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은 얻고 있지만 사실 그 나라들의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금 디지털세를 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다른 나라에 많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디지털세에 대해서 이제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좀 약간 조세 정책 기조가 조금 바뀌고 있고요. 이제 지난 2월에 원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약간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디지털세에 대해서 좀 막지 않겠다 이제 라고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세나 아니면 최저 법인세율이나 둘 다 일단 조금 대형 기술주에게는 약간 조금 부담이 되는 이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 이제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이제 사실 되게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법인세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이제 평균 법인세가 1980년도에 한 40%에서 작년에 23%까지 법인세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아무래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법인세를 계속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ECD에서 이제 조금 전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한 12%로 하자. 최소 법인세를 적어도 12%를 내야 되지 않겠니라는 지금 약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법인세율을 낮춰서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나라들은 이제 법인세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제 법인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이제 소재한 나라에서는 이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이제 기업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12%가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아니고 조금 OECD 외의 나라에서는 뭐 법인세율에 대해서 뭐 조금 법인세율을 더 낮추면서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유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지만 결국 이 법인세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지금 뭐 유동성 분석 영상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문제가 개인적으로 뭐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결국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그냥 잠재적인 이제 폭탄인 상황이다라고만 이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니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언제든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 정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차트를 보시면 3주봉으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파동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이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의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이제 금융위기 때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상세가 이제 4파, 17, 18년 상승이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슈퍼사이클상 큰 1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A, B, C파로 큰 2파 조정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올라갔던 상승 파동이
아마도 큰 3파에 1파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는 채널링을 해보면 일단 이 부분을 뭐 거의 닫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정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단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쪽 파동을 봤을 때 여기가 정점이어서 이제 지금 B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O파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일봉에서 설명드리고 이 3-1파를 조금 일봉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3-1파의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일단 이 채널을 하회하고 나서 조금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2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그냥 240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만약에 5파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A, B, C로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B고 아마도 그냥 여기가 이제 C고 그 다음에 이제 B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B파 제가 그냥 계산치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이제 B파면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만약에 B파라고 하면은 이제 이 되돌림이 38.2%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되돌림 부근까지 딱 왔던 것 같고요. 3058이기 때문에 뭐 이거 올라갔던 거 보시면은 뭐 거의 3070 정도 되기 때문에 아 B파가 완성되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아니면은 뭐 61.8%를 되돌릴 수도 있고 플랫이면 100까지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3138에서 3266까지 일단 뭐 이 전고점을 넘지 않는 부분에서 만약에 B파라면은 충분히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예측을 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운 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S&P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여기가 이렇게 지루했던 4파, 5파라고 해도 뭐 충분히 얘기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조금 파동으로 뭔가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A, B, C가 끝나고 B파도 조금 애매하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A파가 끝나고 나서 B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조금 애매합니다. 오히려 이 C파 때가 차라리 조금 더 깔끔하게 내려가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그냥 38%까지 되돌려서 B파여서 하락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알려면 그냥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 5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저점을 다시 한번 깨면 아 이제는 확실히 다시 이제 C파가 내려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은 그냥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이제 전환선이고요. 9일 동안에 이제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초록 색깔 선이 이제 기준선이고요. 26일 동안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이제 9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 이 갈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서 현재 주가를 이제 26일 뒤로 후행시킨 선입니다. 뭐 현재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을 일단 역전이 되어 있고요. 역전이 보통 부정적인 상상이고 일단 9일은 호전이 되었지만 26일은 역전이 되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전환선과 구름대를 넘어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구름대고요. 이 기준선과 이 구름대를 넘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일단 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냥 조금 지지부진한 애매한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일목균형표도 이제 그렇게 크게 방향성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이렇게 뭐 구름대 다 붙어 있을 때가 조금 급등락이 이제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이제 C파가 나올지 바로 아니면 이제 상승 파동이 조금 더 B파의 상승 파동이든 5파의 상승 파동이든 이제 곧 조금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괴선으로만 약간 좀 매수를 한다면 이 뭐 기준선과 이 구름대를 확실히 넘어가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매도를 하신다면 기준선은 오늘은 이제 하회했기 때문에 뭐 아직 안 파졌다면 이 전환선까지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26일 후행 스팬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할 것 같긴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조금 이번 상승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상승이 조금 있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는 조금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쪽, 미국 쪽 설명을 드리면,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이제 저점 부근인 2009년도 바닥이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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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어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2파랑 이제 4파 저점을 그어보면 저희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현재는 이 채널을 넘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완벽하게 하락 추세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 사실 거의 정점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5파를 한번 조금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마지막 5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이고요. 이것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채널링을 하면 이제 주가가 조금 너무 높이 올라야 된다라고는 나오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4파, 5파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상승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래서 AB까지 온 거, ABC까지 온 것은 딱 맞았었는데, 이번 이제 B파라고 생각했던 게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어이구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에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채널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조금 채널링을 해보면,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저희가 올려놓으면은 아마도 S&P는 물론 이제 전고점을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뭐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뭐 조금 상승을 한다면 이 추세선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선을 다시 하회하면 그때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을 보시면,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역전이 되어 있고, 뭐 소폭이나마 역전이 되어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은 호전이 돼 있어서 약간 조금 애매한 모습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환선 기준선이 붙어 있고 이렇게 역전이 돼 있을 때 조금 주가가 특히 이제 급락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저는 조금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국고채 금리 국내 쪽 보여드리면, 이제 뭐 다 사라지긴 했는데 이게 뜨지가 않네요. 네, 잠시만요. 제가 다른 이제 최종 호가 창 보여드리면,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2년물은 조금 떨어졌지만, 뭐 5년이나 10년물 같은 경우에 조금 한 3, 4bp 정도씩 이제 조금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 뭐 최근에 금리가 조금 계속 변동이 심한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국고채 10년 금리는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왔습니다. 뭐 정확하게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는 지금 기록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V코스피,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일단은 소폭 상승은 하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동성 그냥 차트만 봐서는 조금 하락 추세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뭐 더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뭐 결국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뭐 9일, 26일 호전돼 있고, 뭐 전환선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뭐 일단 뭐 적어도 기준선까지는 뭐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조금 약간 횡보는 하고 있습니다. 한 65달러 수준에서 계속 조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양새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보니까 지금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네요. 계속 금리가 일단 상승을 하는 것은 조금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리가 일단 지금 계속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그 다음 뭐 코스피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뭐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2001년부터 뭐 사실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작년부터 사실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은 매수,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보여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삼성전자가 저평가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뭐 가장 큰 우리나라의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기대 수익률이 보통 8%를 하회했다가 다시 상회하면 조금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7.9 정도를 기록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자마자 좀 증시가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일단 뭐 오늘은 소폭을 하락하면서 일단 이 기준선과 전환선 사이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언제든지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이제 새롭게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머지않아 이제 구름대를 하회하거나 결국 뭐 이 얇아진 구름대를 이탈하거나 위로 이탈하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일단 뭐 9일이나 26일 휴행스팬이 뭐 그렇게 호전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뚫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쳐도 완벽하게 조금 기준선이라도 적어도 뚫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보시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 해서 일단 이 부분 어제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면서 일단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좀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특히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더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여전히 26일 후행스팬은 뭐 지금 뭐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고요. 뭐 계속해서 이 최고점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기준선 방향도 내려오게 되면서 뭐 조금 하락 추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이제 애플하고 똑같이 기준선 전환선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을 하고 이 기준선 방향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가 고점이 있어서 더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일단 이 방향 자체가 하락을 향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차트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름대도 여전히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랑 S&P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 색깔이 S&P인데 이 주식 안에 있는 이 지수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차감했다라고 해서 이제 두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설명을 하고요.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 된다고 이제 나타나는 시그널입니다.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가 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이제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여전히 조금 약간 이제 증시가 슬슬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절대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소폭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21.1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량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용 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은 뭐 여전히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코스피나 S&P나 보시면은 코스피나 뭐 S&P나 뭐 사실 상승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이게 비파에 1배까지 되돌려서 뭐 전고점까지 가든 아니면 오파가 남아서 이 전고점을 살짝 뚫든 뭐 상승은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승 이후에는 저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갈 때 조금 뭐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결국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이 상승을 잠깐의 상승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그 기준을 조금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 예상이 틀려서 그냥 기업 실적이 이제 할인율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사실 과거에 이제 유동성 분석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과거에 보시면 2016년부터 이 금리 인상기에서는 뭐 사실 증시가 더 올라갔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아마도 증시가 더 큰 이제 랠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과연 이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조금 2%에서 3%가 넘는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조금 증시가 조금 긴 침체로 빠질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확실히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 뭐 기준선만 넘어가면 뭐 매수하시는 것은 뭐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매수하신 다음에 결국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그거를 조금 정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아마 타이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